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9월달 첫 날이었는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마 이제 오늘이 이제 실질적인 좀 이렇게 9월의 첫 날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9월달에는 우리 이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 때 이제 오랜만에 가족분들하고 친지들 만나고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설 연휴보다는 이상하게 추석이 더 좋더라고요. 설 연휴 때 보통 이렇게 세뱃돈 받고 용돈 더 받으니까 이제 그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또래 때도 더 많았었는데 전 이상하게 추석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을 남자라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추석 때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추워서 오늘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계속 눕고 자고 싶었는데 이불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또 산책을 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되게 좋았습니다. 자, 오늘 그만큼 좀 늦었기 때문에 좀 약간 스피드하게 나가 볼게요. 보통 월화수까지가 기사가 되게 많아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제목을 쑥 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직장인을 좀 볼 건데 직장인 키워드에서는 밤에 일하는 남성 흡연자가 금연 실패가 더 높다는 거 나오고 직장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주도권과 결정권의 적절한 조합뿐이다. 이거 이따 잠깐 볼 거고 KBO 직장인 야구대회 필요 없고 7말 8초 옛말 요새 달라진 직장인 휴가 모습 뭐 안 봐도 좀 예상되죠. 뭐 동유럽 나오고 정기 휴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이제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와 직장인 당구대회 이거 계속 나오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볼게요. 김영학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직장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주도권과 결정권의 적절한 조합뿐이다.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기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 기사는 제가 링크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만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에 대한 리더십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리더십이 어떤 거냐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좀 한 거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책임의 범주를 넓혀 각 역할과 관계된 이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뭐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쭉 이렇게 적습니다. 쭉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직스쿨에서는 권유한다. 이분이 이제 이직스쿨 같은 거 하시나 봐요. 야, 퇴사학교 나오고 이제 이직스쿨 있고 저는 이제 직장학교를 할 거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직스쿨에서는 권유한다. 주어진 권한 자체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말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건 결정권 자체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주도권을 발휘하여 아젠다 범위 설정 또는 솔루션의 방법력 결정 제안 등으로 얼마든지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좀 어렵게 쓰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냥. 제가 너무 말을 좀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그게 맞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하고 싶은 말도 좀 못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는데 길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는 일 하는 게 더 직장에서 롱런할 수도 있고 더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연봉을 높이는 길이다. 물론 그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되게 스킬이 필요한데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때와 상황을 잘 맞춰서 이렇게 젠틀하게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아니면 때로는 이제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하세요. 여기는 모든 분들은 다 예비 은퇴자들이기 때문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약간 핵심이고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아, 이래서 제네시스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최대한 벌리기 위해서 땅 따먹기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비유를 하셨었어요. 여기 보면은, 회사가 가진 결정권과 주도권, 그리고 이를 각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사장과 대표가 이를 나눠 갖고, 회사가 바라는 목적 및 목표를 위해 정전하는 건데, 이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윗사람들이 갖고 있는 업무 스타일에 따라 비어있는 틈이 보이는데 그 틈이 바로 나의 결정권과 주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 따먹기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땅 따먹기를 내가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위에서 봤을 때 이 녀석 봐라 괘씸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도 아 얘는 일 맡기고 하면 알아서 잘해. 그러면 이제 이 땅 따먹기 내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어떤 신뢰관계가 좀 초반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여러분들 일하는 게 편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9월달에 하는 직장학개론에서 만나요. 제가 블로그에 한번 공지했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만 잠깐 보도록 하죠. 유튜브 볼까요? 유튜브. 불법 복제물 적발이 많았대요. 뭐 이건 이제 유튜브 뭐 뻔한 이야기고, 이제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채널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당연히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별 관심 안 가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점점 커질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면. 그 커졌을 때 옛날에 썼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도록 이게 좀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연애 마켓. 돈 때문에 네이버 전속 계약 하더니 지상파의 유튜브 공략법. 이거 잠깐 볼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히 뭐 없었던 것 같고, 책 소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상파의 유튜브 공략법. 자, 이게 재밌는, 이게 그 배경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최근 일주일 사이 유튜브에서 가장 주목받는 채널은 SBS K-pop 클래식이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 기자의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죠. 아, 이거 가장 주목받는 채널이 이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좀 그럴싸하게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자, 이게 뭐냐면, 1999년부터 2000년대까지 SBS 인기가요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논스톱 방송을 시작하면서 2030 세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월 28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을 넘기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서버가 다운됐으니까 굉장히 이슈 받았던 채널이라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K-pop 클래식 얘가 이때 이제 7일간 구독자 수가 47,200명이 늘어버렸대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130명. 와, 채널 제네시스 박도 지금 하루에 한 40명, 일주일이면은 그래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130명이 뭐야. 그랬는데, 이거 하나 빵 터져가지고 47,202명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이래요. 기하급수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하죠. 갑자기 늘어요, 갑자기. 선형으로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제 거 데이터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SBS 측은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MBC, KBS 등도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컨텐츠들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구독자에 나서고 있다. MBC 클래식에서는 와 하이킥, 와 무한도전. 제가 이 무한도전은요 정말 세무사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다른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일주일에 유일하게 무한도전 이거 본방 신청을 했어요. 본방 신청, 본방 사수.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유일한 어떤 낙이었었죠. 그랬는데 야 무한도전에 다시 하네. 이거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17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고 KBS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와 이거 옛날 TV 아세요? 옛날 TV? 제 블로그에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 에가사 크리스티 그 추리소설 원작 있잖아요. 저 그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한국에 맞게 옛날에 일요 추리극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방영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그 일요 추리극장의 그 음산한 그 노래 분위기 아직도 막 기억이 나고요. 되게 진짜 무서워서 다시 보고 싶은데 그걸 제가 블로그에 썼더니 어떤 분이 이거 옛날 TV 있으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라고 KBS 아카이브 있잖아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거가 보통 그 테이프 같은 거 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래서 아쉽게도 못 보는데 그때 되게 쟁쟁하신 그 배우들과 그 노래 그 엄청 음침하고 그 우울했던 그 노래가 뭐 김창완 씨가 불렀다는 말도 있고 그 누구죠? 전인권 씨? 그분이 불렀단 말도 있고 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그 방송을 볼 수 있거나 뭔가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자, 2014년 12월 2일 날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금 2019년 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막 유튜브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 2014년 12월에는 유튜브의 컨텐츠 공급을 중단했대요. 대신에 네이버하고 다음에다가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선보여 왔다는데 왜 그랬냐면 돈이었죠. 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터하고 유튜브가 이렇게 광고하면 몇 대 몇으로 나눠가져요? 크리에이터가 55 그리고 유튜브가 45.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이 플랫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SBS, MBC, KBS 이런 입장에서는 야 무슨 자기들이 컨텐츠를 다 갖고 있는데 유튜브가 45나 가져가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야 유튜브 안 해. 그래서 유튜브에 컨텐츠를 공급했으나 이 배분 비율을 높이려다가 실패하자 계약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다? 네이버 다음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네이버 다음 방송사가 90%, 이게 이 네이버 다음 방송사가 90%인데 또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요건은 또 다르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털이 10%를 갖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네이버는 뭐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V, 다음은 다음 TV팟 했는데 지금 어때요? 망했죠. 그래서 계약이 끊긴 초반에는 유튜브가 손해 보이는 모양새였는데 최근 유튜브의 트래픽이 유튜브가 4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버린 거죠. 야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유튜브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제작사들이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이제 웹 드라마가 정말 줄을 이뤘고 웹 예능으로 이제 확대되는 추세고 여기에 1인 유튜버들이 각양각색 콘텐츠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모으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초기거든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정말 빨리 하셔야 돼요. 본인만의 어떤 끼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이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데 와 이건 뭐야? 유튜브 채널 워크맨? 와 세상 모든 잡을 리뷰한다. 와. 멋있다. 갑자기 딱 보니까. 그래서 박준영의 왓썸맨, 워크맨 등을 연속 히트시킨 JTBC. 그러니까 JTBC도 이제 종편이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KBS, MBC, SBS보다 종편들이 확실히 발 빠른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도전해봐야 돼요. 아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해보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중하게 팀장님을 불러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정중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팀장님도 의외로 잘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맨날 뒷담화하고 뒤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말하세요. 그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난 말했어 걔한테 이렇게 하고 그냥 털 수가 있어요. 그게 훨씬 좋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또 인간적인 모습도 발견하고 서로 더 친해질 수도 있어요. 야, 그래서 보세요. 3년 전에 0에서 시작했다면 현재는 웹 시장의 광고 단가 자체가 TV 시장 못지않게 올라온 것 같다. 빠르게 성장하는 걸 느낀다. 그래서 저도 더 이제 색다른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데일리 뉴스 이제 50일 넘었거든요. 이제 또 뭔가 변화 줘야죠. 그쵸? 자, 그래서 언제까지 향수만 자극할 거냐 해서 이제 나름의 어떤 다른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나머지 기사는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역세권 소용은 여전히 홍보 위주로 나가고 있고, 4차 산업은 여전히 삽질하고 있고,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효성 나와 있고. 자, 세금 아끼려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 볼 거고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대전 또 나왔죠. 다운 계약 집중 단속. 전에 한번 제가 방송 드렸어요. 자, 내년 513조 슈퍼 예산의 얼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내년 513조 슈퍼 예산의 얼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해 얼마 정도인지는 대략 알고 계셔야 돼요. 513조에 내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5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400조 후반이나 490조 뭐 이렇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100조 후반? 그러면서 막 200조 넘어갈 때 막 진짜 막 교수님이 막 그러셨어요. 너무한다. 예산이 이렇게 커져도 되는 거냐. 그랬는데 지금 뭐 벌써 500조 오나 500조. 500조면은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까 이게. 저도 좀 감이 안 오는데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일까요? 갑자기 찾아보고 싶다. 삼성전자 매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라고 저렇게 힘들게 하지? 삼성전자 매출. 삼성전자 매출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59.27조 원이니까 60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인데 잠깐만요. 1분기가 그럴 텐데. 그렇지. 이렇게 작을 수가 없지. 그렇지. 1분기가 52조.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1분기가 52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한 200조 정도 돼요. 이 세계적인 기업, 정말 글로벌 넘버 원, 이렇게 정말 좋은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200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매출을 뛰어넘는 게 지금 우리 국회다. 대한민국 513조다. 이거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이 513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국가가 어디서 돈을 버나요? 일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재정 씀씀이가 중요하지만 2020년 예산안이 여러 면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규모 면에서 사상 처음 500조를 넘었다는 거예요. 2017년 400조를 돌파한 지 3년 만에 100조 원이 넘게 증액된다. 이거 그래프 된 거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못 찾겠어요. 네,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여당이 요구한 530조, 그러니까 530조였는데 지금 그나마 줄여서 513조 된 거예요, 지금. 와, 엄청나죠. 그래서 올해 2019년보다는 40조가 늘었고, 9.3%가 늘었어요. 세금이 잘 거친다면 상관없는데, 세수는 크게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세금이 많이 거치면 그래도 괜찮은데, 세금이 많이 줄어들 판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 지난해만 해도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는데 올 들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져서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상황이 좀 달라졌고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상반기보다 1조 원이 줄었다는 거죠.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내수 침체는 여전하고 수출마저 9개월 전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뭐 이게 좀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국산품 애용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했는데, 물론 저도 당연히 국산품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예요.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국산품 애용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국가 주도적으로 만약에 국산품 애용에 집중을 해버린다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쟤들은 지들 거는 수출하는데 그럼 자기들 것도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하게. 근데 자기들은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하려고 하네. 그러면 되게 얄밉게 보이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너무 개념 없이 막 수입품을 너무 남발해서 사고 지금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그런 거에 반하게 행동하면 좀 그건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면 적정한 수입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출이 지금 계속 감소세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수출이 안 되면 이거 내수에도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아까 제가 봤지만 매출 200조에서 국내 한국 얼마 안 돼요. 이게 약간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에 이게 공을 들이는 거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외국 그 밖에 글로벌 무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출이 줄어드니까 기업 실적도 눈에 띄게 나빠지는 거고, 그리고 세금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덜 거치는 거죠.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10월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거라고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양도세 수입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꼭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지 않더라도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양도세 수입 증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쓸 곳은 이렇게 많은데 세금이 덜 거치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 국채를 발행하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속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 거에 쓰인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자, 부동산 깊게 보기. 아까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개념 정리 필요 요거 있었죠.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 세금 아끼려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세대 다가구 알고 계시죠? 그냥 이 기사 보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다세대 다가구가 뭐예요? 다세대는 말 그대로 세대가 구분 등기되어 있고,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가구는 주택수 볼 때는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는 각각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주택수로 봐버려가지고 주택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가구가 1주택이야? 그러면 다가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하겠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나와 있으면은 이 기사가 되게 쉬울 거잖아요. 그러진 않고 다른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특히 이제 이런 상가주택 처분할 때 다세대냐 다가구냐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주택수를 하나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을 주택수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세의 부담이 달라진다. 즉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거나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양도소득세, 장기부유 특별공제가 80%니까 최소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한 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장기부유 특별공제 배제, 중과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아닌 경우라도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다가구는요, 자, 주택으로 쓰는 층, 일단 지하층은 제외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이어야 돼, 3개 층. 그러니까 3층까지 있어야 다가구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딱 4층, 5층 있다 그러면 그냥 땡이에요. 다가구 아니에요, 다가구 아니야. 자, 물론 이제 이 중에서 1층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층수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또 19세대 넘어가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자, 반면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는 660인데 이하인데 층수가 4개 층이야. 그래서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주택. 그래서 4개 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다, 다세대다 쓰여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거를 실질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세법상으로는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보자. 자, 부산 나왔네, 부산. 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상가주택. 자, 1층은 상가고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인데, 이 A동과 B동을 10년 전에 각각 5억 원에 취득한 C와 D씨는 올해 10억 원에 매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5억 원에 사고 올해 똑같이 10억 원에 팔 건데
이게 C하고 DC가 이제 뭔가 운명이 갈리겠죠. 항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바닥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두 사람 모두 다른 부동산 없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 거죠. 자, 공부상 용도대로 사용 중인 A동 소유자인 C씨는, 그래서 A동 소유자는 C씨예요.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을 부담하는데 약 이게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장기부 특별공제 80%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뭐 세금 거의 비과세지, 비과세. 자, 그런데 B동 소유자인 D씨는 1층 상가가 공실로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까 2년 전부터 실내를 개조해 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아우, 죄송해요. 갑자기 관리실에서 방송을 할 줄 몰랐네. 아, 이게 이제 또 묘미지. 자, 그런데 보세요. B동 소유자인 D씨는 1층 상가가 공실로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까 2년 전부터 이걸 실내를 개조해가지고 건물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택으로 신고 없이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공부상은 다가구지만 세법상은 다세대 주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 개 층만 주택으로 써야 되는데 한 층을 더 늘려버리니까 4층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다가구가 3층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과세에 의해서 얘는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봐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세금 폭탄 나와요. 그리고 해운대구는 조정대상 지역인 거죠.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서 약 1억 8,200만 원. 아까 50만 원 됐죠. 근데 이 경우에는 1억 8천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D씨는 이 상가주택 처분 전에 주택으로 임차한 1층을 공부상 용도인 상가로 원상복구해야 돼. 원상복구.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교해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무 상담을 받아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을 했다. 나는 다가구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용도가 다가구 용도를 벗어났다면 이거는 다가구가 아닌 걸로 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아. 그런데 제 방송을 끝까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거 하나를 더 캐치해야 돼. 뭐예요? 생각이 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C와 D씨가 왜 올해 이거를 10억 원에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거 이제 2022년부터는 주택 면적, 상가 면적 따로따로 해가지고 주택만 비과세 가능, 상가 무조건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주택도 비과세가 되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제 전체 비과세 되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C하고 D씨가.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올해 세법 개정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막 카드 뉴스 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회되면 해드릴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아니면 그 링크 달아드릴게요, 댓글에. 자, 그래서 이거 다가구와 다세대고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우리 애가 또 뭐 때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임대사 뭐 이런 거 봤는데 이것도 특별히 뭐 없었고요. 부동산 세금을 봤을 때, 절세가 봤을 때, 이거 하나 봅시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통한 절세 방법. 저번에도 한번 소개 드렸던 그 시리즈 같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있으니까 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봅시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통한 절세 방법인데, 결국에는 그 일시주택 비과세 방법 그거 보는 거거든요. 2018년 10월 규정을 기준으로 촬영한 내용이다. 항상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 시리즈로 나온 거니까. 자, 지금까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종전에 1주택을 보유하던 납세자 A씨가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1번 주택은 일반 주택, 2번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 비과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똑같아요. 이거 1번이 주택이고 2번이 입주권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가지고 일시적 주택 비과세로 가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전주택과 입주권을 보유 중인 경우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번 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1번 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조합원 입주권 2번 주택을 입주권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이고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 경우에는 1번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가지고 1번 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다 알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이제 예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외냐면 2번 조합원 입주권을 실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공사기간에 따른 입주 시기 지연으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입주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번 일반 주택, 2번 입주권 샀는데 내가 실제 1번 주택에서 살다가 2번 입주권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 근데 2번 입주권을 사는데 얘가 갑자기 뭔가 진행이 안 돼서 3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근데 나는 3년 안에 1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서 만약에 2번 입주권을 사고 3년이 경과해서 1번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게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실수요 목적에 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입주권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종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1번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입주권이 완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를 하고 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계속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은 계속 거주. 자, 이 경우 이사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는 사후관리 요건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 이사하고 나서 정말 1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후관리 요건이라는 거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건을 안 맞추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 주택이 있고 2번 주택이 있는데 이 1번하고 2번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요. 1후 2보 3매라고 저는 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후 2보 3매가 뭔지 모르면 제가 블로그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2번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이라고 해요. 2번이 입주권인 경우에도 똑같이 3년 이내 혹은 2년 이내에 매도하면 1번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해. 그런데 이 2번 입주권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2번 입주권에 내가 들어가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2번 입주권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완성되고 나서부터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그리고 신축 주택이 조합 입주권이 완성되고 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해가지고 1년 이상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내가 1번하고 2번 넘어가는데 2번 입주권이야. 근데 이 2번 입주권이, 뭔가 입주가 3년 안에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뭔가 예외 내가 실거주역에 산다면 예외가 있구나. 그럼 내가 세무상담 받으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 요건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19090이 확실히 이게 가을이라 그런지 이제 목이 많이 잠기네요. 그래서 좀 제가 오늘 헛개침 몇 번 좀 했는데 좀 듣기 거북하셨죠? 좀 죄송해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거 직장에서 살아남기 이거였죠. 직장에서 살아남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단 예의를 갖춰서.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되게 말씀드리고 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줘요, 사람은.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상파의 유튜브 공략법. 지금은 좀 추억 방송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유튜브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아까 보셨죠? 광고 단가가 이제 완전 달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광고 단가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였어요? 9시 뉴스예요. 9시 뉴스. 9시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그 뉴스는 광고는 거의 다 보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객단가가 엄청 높았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유튜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광고. 예, 그래서 이제 돈의 이동 흐름을 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뭐 여담이지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거 행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좋아, 좋아. 혹시 알아요? 볼 수 있을지. 513조 슈퍼 예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알아야 된다. 예산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 수출 줄어드는데 걱정이다. 이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자, 4번, 5번 이제 조금 더 중요하죠. 다세대, 다가구 개념 정리. 자, 다가구는 1주택. 이렇게 해야겠다. 주택수 1개, 한 채. 다세대는 각 호실마다 주택수 카운트. 그래서 다가구가 비과세 유리하지만 용도 변경 시 주의. 그래서 다가구 양도전 반드시 다가구 요건 맞는지 세무상담 받아보시고, 더 중요한 것보다 22년 이전에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보유냐 매도냐 의사결정 필요하다. 와, 이거 너무 정리 잘해주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 막 헛소리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오케이.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주택 비과세는 같다. 비과세와 동일. 그런데 입주권이 다 완공이 안 돼. 안 되는 경우 예외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신축 준공 후에 2년 이내 혹은 그 이전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되고 매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준공 후 2년 이내 이사를 와서 연속해서 1년 이상은 거주. 그리고 얘는 사후관리 대상이라고 했죠. 국세청.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1후, 2보, 3매인데 만약에 준공이 다 안 된다? 근데 내가 입주권 들어가 살 거라면 예외 사항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세무상담 받는다. 이러면 돼. 오케이. 보세요. 자, 보시면 1번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예의를 갖춰서.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지상파 유튜브 쪽으로 이제 점점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돈의 이동 흐름을 좀 보시고, 슈퍼 예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1년 동안 삼성전자가 버는 게 200조. 기업이면 엄청난 거다 진짜. 근데 내년 좀 걱정된다. 자, 그 다음 다세대 다가구 개념 정리. 다가구는 주택수 하나, 다세대는 각 호실마다 주택수 카운트. 다가구가 비과세 유리하지만 용도 변경 조심하시고, 용도 변경을 내가 했다 그러면은 양도 전에 반드시 세무 상담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2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죠. 그래서 상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필요하다. 자, 입주권 취득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주택 비과세하고 동일한데 입주권이 다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신축 준공하고 나서 2년 이내 혹은 그 이전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준공 후 2년 이내 이사를 와가지고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냥 1후, 2보, 3매 일시적주택 비과세로 되는데 내가 1번에서 2번 입주권 가는데 뭔가 준공이 다 안 됐어. 근데 내가 거기서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 뭔가 예외사항이 있다더라. 그럼 세무사 상담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깔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 제가 운동을 좀 늦게 나가가지고, 업로드 되는 시간이 약간 늦어지네요. 이 초기의 목표가 이 출근할 때 듣게 하자는 목표였는데,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이제 그 전날 거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계속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9월 2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특히 월요일, 특히 이제 이번 달의 시작인 거죠. 실질적인.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을 잘 보내면은 9월 한 달이 평탄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실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 올라갈 때마다 띡띡 알림이 나오니까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원을 받는 게 제가 가장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건지, 본인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거창한 거 할 필요 없고요. 소소한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자, 그걸 한번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